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소개받은 순천대학의 유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소속을 말하면 순천향 되냐고 이렇게 오해를 받는,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게 된 거는 2011년에 보성 선시문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때 발표했던 것을 조금 수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우리 재장명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이순신 장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순신이 이순신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제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같은 관군 지휘부들은 더더욱 의병에 비해서도 스포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군 지휘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획 의도에 매우 동감했기 때문에 부족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최대한 발표를 좀 요령껏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머릿말과 생애와 관력, 이순신과 선거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매진말에 대신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이렇게 그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 선거위 장군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관군 지휘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고 선조실록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사실 학술적인 의미를 갖는 논문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1년에 보성 선시문중에서 보성 오충사의 역사와 인물 중에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하고, 그거를 이어서 이제 최근에 2022년 12월에 오늘 토론자로 온 이수경 선생이 조선후기 문중 간행본의 무장 선거의 행적범, 또 이렇게 2개의 논문이 나오면서 사실 선거위 장군에 대한 행적은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다. 다만 선거위 장군이 그 중풍을 앓으셔가지고 말년에 조금 만년에 행동이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서 이 관직 임명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야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료상으로 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몇 개의 착오가 있거나 서로 이렇게 틀린 것,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비교 검토하면 밝혀질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하면서 이거는 발표문으로 쭉 보시면 본관이 보성이고 시조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으며 아버지, 이게 왜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이거 보이네요. 아버지의 어떤 저기 이제 증병조 참판 행 의금부 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번 2011년 12월에 이제 발표하면서 이게 요 부분이 그 묵과에 급제할 당시 선거위 장군이 본인의 그 어떤 그 양력이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자가 이중이고 이게 이제 생년이 을사년인데 기존에는 선거위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약간 연령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가 발굴되면서 선거위와 이순신이 동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도 이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 전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의금부 도사를 지냈던 것이 아니고
충순이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선거의 장군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아마 무장으로서의 재주를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과거 급제하기 전에 이미 겸사복이라고 하는 관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장군 같은 경우는 과거 급제한 지 10년 만에 무장으로서 당상관에 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의 어떤 관력은 매우 순조로웠던 것으로, 이게 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전라병사 교지인데, 전라병사 관련 자료가 보통 이 교지가 시중에 유통되는 교지들이 좀 하여튼 여러모로 연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착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지를 분실했거나 해서 이거는 원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를테면 교지를 분실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연도나 또는 기록상에 약간의 차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발휘되면 이 가선대부라고 하는 품계를 갖게 되면 전라병사 사이에 이 행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로 치면 5급 공무원이면 아산시의 과장, 총무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5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장을 하게 될 경우에 붙는 게 이 행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맡을 수 있는 직급보다 낮은 직급에 임명이 됐을 때 행이 붙어져야 되는데, 가선대부와 전라병마 절도서는 5급 공무원이 총무과장 된 거기 때문에 행자가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료는 후대에 아마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 연도라든가 또는 아마 이 행자라든가 이런 좀 착오가 생긴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장군이 전라병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록에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전라병사 교주고, 이렇게 전라병사가 되면 그 영광이 본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까지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장이 전라병사에 임명이 되면 아버지는 병조 참판, 그리고 할아버지는 병조 참의 또는 병조 참지, 이렇게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선거의 장군의 아버지의 경우 이렇게 증병조 참판이 주어진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라병사 이상으로 승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새로 치면 판서급으로까지는 승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부치는 병조 참판의 증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애와 관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545년 즉 이순신 장군과 동갑이고, 자는 이준 혹은 사신, 호는 친친제, 번관은 보성, 거주지 보성, 그리고 빼어난 무죄를 보인 선거인은 시험을 통해서 이미 겸사복의 관직에 올랐다. 이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해 과거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1579년에 병과 18위의 성적으로 급제한 것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됩니다. 그 이제 관직 이력은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1579년에 식년 묵과에 급제했는데 1588년에 용양도장 절충장군에 올랐다는 겁니다. 절충장군이 당상관이거든요, 무장으로서. 사실 지금 직급하고 우리가 자꾸 이게 이제 혼동을 해서 그렇지, 절충장군, 당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관직이고요. 그래서 당상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공을 세우거나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무 연한을 채우지 못하면 절대 당상관에 승진시켜주지 않습니다. 요새로 치면 고위 공무원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도 4급 서기관까지는 승진이 가능하지만 보통이 이제 3급까지는, 근데 2급 승진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급 승진한 다음에는 장관까지도 금방 가는 것처럼 이때도 당상관 승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당상관 승진이. 그런데 묵과 급제한 지 10년도 안 된 9년 만에 절충장군이라고 하는 당상관직에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500 묵과 급제 이전에 이미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관직 생활을 했고 또 상당한 그 무관으로서의 재주와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뭐 이거 선심문중 어르신들도 와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를테면 고속 승진을 할 정도로 집안의 가문이 뭐 대단한 가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문의 후광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좀 출중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어디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기를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하고는 그 조카가 쓴 행동에 보면 선거예와 이순신이 평소부터 교분이 두터웠다라고 벌써 그 저기도 하고 또 그 병사공 사적은 그 보성선 씨 문중에서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 이 서해 유성룡을 만났더니 지난번 이제 서해 유성룡이 그 충무공전서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급제하고 이제 그 유성룡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그 다음에 선거의 장군도 갔었던 것인지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 묵과 급제를 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대를 보니 범장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문중에 전해오는데 이 범장이라는 게 우정이 아주 깊은 관계, 친구일 때 쓰는 단어거든요. 범장이.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도 그 바쁜 와중에도 보성에 들릴 일이 있으면 꼭 그 선거일을 찾아보는 걸로 봐서는 남다른 아마 동갑내기고 또 여러 차례 이를테면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했던 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최초의 연은 1588년 시전부락이라고 하는 오랑캐 여진족 부락을 공격할 때 같이 그때 이미 이제 이를테면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는 전우라는 그 인연은 매우 중요한 인연이죠. 그리고 이 인연이 임진왜란 당시에 바로 이어지는데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에 선거의 장군은 진도 군수였습니다. 원래 방어 체계상 진도 군수는 육군의 희야를 받아가 그 지위를 받고 육군 장수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전쟁 초기에 진도와 어떤 그 전라 우수영과의 관계가 그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한산 대첩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선거의 장군이 전라 우수사와 함께 수군 합동 작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한산대첩 당시 얘기인데 이순신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거이가 힘써 거사하기를 주장했다. 이건 본인의 얘기도 아니고 김응남이 더군다나 선조 27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그 전라도 수군이 국왕의 명도 없고 어떤 지휘권자의 명도 없이 경상도로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전쟁시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종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은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이순신 누구죠? 뭐 송일입과 같은 그 휘하 장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가자 해서 갔던 거고 또 전투 역시 아무래도 그쪽 지휘관은 원균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독자적으로 싸울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선거의 장군이 힘써 싸우자. 아마 이거는 그 이전에 이순신 장군과의 어떤 그 관계라든가 또 그 시전 오랑캐와의 전투 경험 이러한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진도 군수가 지휘권에 있지도 않은 진도 군수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걸로 봐서 한산대첩 당시에 선거의 장군이 했던 역할은 전쟁 그 자체에서 세운 공보다도 어쨌든 그 전쟁 참여를 망설이는 지휘관을 독려하는
뭐 그런 입장에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그 보면 아마도 한산대첩 때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아마 후퇴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의 장군은 진도군수라 전라병사, 전라감사와 전라병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결국 육군 지휘관으로서 김천일 등과 고줄에 저기를 해서 행주대첩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1594년에 다시 충청병사로 임명되면서 곽재우, 김정영 등과 함께 이순신과 공동작전을 진행하고 충청수사로 이직한 이후에는 이순신 군중에서 이제 일본 그 당시에는 이제 강화 협상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좀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재침입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 방어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그리고 우리 제장면 교수님께서도 밝혀놓으셨지만 난중일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자주 만나고,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의 어떤 그 교분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때 한산도에 있을 때 자료상으로 보면 선거의 장군의 말이 좀 어눌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이 좀 분명히, 아마 이때 한번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온 것 같습니다. 가볍게. 그 뒤로 좀 더 조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제대로 못했는지 요 이후로는 거의 이제 여러 가지 관직을 제수받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실록상으로 선거의 만한 장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자리에 하마평에 오르고 임명되고 합니다만은 늘 병이 깊어서 관직에 임명되지 부임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교체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때 섬에서 좀 지내면서 무리를 하셨는지 하여튼 이때 좀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 1994년에 역사학부에 논문을 실은 이후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제 후 재투고, 재평가 이런 논문 평가를 딱 이 논문을 제가 모 학술지에 작년 12월 달에 냈는데 굉장히 30년 만에 처음 겪는 굴욕이라서요. 근데 그 심사평의 첫 마디가 뭐냐면 그래서 선거위가 잘했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심사평이 왔길래 제가 잘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이 임진왜란, 저는 사실은 그 임진왜란 전공자도 아닌데 어쩌다가 근무하는 곳이 이상하게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임진왜란을 하는데요. 저는 임진왜란을 기존에 했던 연구자들이 의병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반면에 관군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군은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군에 대해서는 매우 박한 평가를 하고 상대적으로 의병장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평가가 좀 공정하지 않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성을 비워놓고 도망간 사람을 그렇게 펴뜰 수 있냐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저는 그런 심사평이 와가지고 익명이지만 물론 제 글이 그 심사자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의 장군의 인생에 있어서 딱 유일한 어떻게 보면 매우 비난이 들어오는 게 바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를테면 같은 전라도의 김천일이나 의병장 등은 전부 다 진주성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모두가 순절하는 희생을 치렀는데 정작 관군 장수인 선거의 장군은 성에서 나갔다. 그리고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른바 선거이 장군에 대한 논문도 쓰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절대 선심 운준과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산 대첩 때는 지휘관을 설득해서 전투에 나가게 했고요. 행주 대첩에서도 어쨌든 직접적인 전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권율 장군을 도왔기 때문에 행주 대첩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굳이 이 진주성 전투에서만 과연 그랬겠느냐.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 항복이 진주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진주성으로 내려가서 그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외곽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뭐냐? 진주 사람들이 구원병을 갈망하는데 한 명이 오는 자도 없었다. 이랬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은 선거인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특히 유성룡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해 유성룡도 선거인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저쪽에서 앉아서 엔터를 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계가 저를 거부하는지 이렇게 하시면 꼭 눌러야 돼. 진주성을 사수했던 김천일에 대해서도 서해 유성룡은 오활하게 계책이 없는 사람이라서 결국에는 진주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굉장히 혹한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곽재우 같은 경우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옹색한 곳에 들어가서 지키는 거는 하책의 하책이다 하면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려도 그때는 관군 지휘부이기 때문에 명령 불복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곽재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곽재우의 전략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계책이었다고 한강 정구가 평가하고요. 지금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곽재우가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을 지킨 김천일 장군도 좋지 않은 계책이고 성을 비우고 일본군이 전라도로 진출하는 요충지를 막자고 해서 성을 나간 선거인도 나쁜 사람이고 진주성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하지 않은 곽재우의 전략은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참여한 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매우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곽재우는 의병이고 선거인은 관군 지휘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곽재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데 선거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컴퓨터의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 진주성 출성은 권유를 비롯한 관군 지휘부의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 아니 왜 또 파일이 여기 있는데 이상합니다. 기계가 저를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몇 번째예요? 요 앞에 바로 앞에 페이지요. 요거요? 잠깐만. 그 다음 여기서부터요. 제가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일본군이 거짓 소문을 내서 진주성을 공격하는 것은
지난번에 1차 진주성 대첩에서 패배한 것에 서력하는 거기 때문에 진주성만 점령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굳이 목숨 걸고 진주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명나라 장수하고 조선 장수가 그것 때문에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진주성을 비우고 일본군이 전라도로 진출하는 주요 거점을 막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주 공성책을 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주 공성책에 대해서 요거는 아까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항복의 백사별집입니다. 이거는 이항복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전해들은 전문 자료입니다. 전문. 여기서 보면 선계의 홍계남은 독자적으로 나가서 운봉에 진을 쳤다. 마치 선거의와 홍계남이 독자적으로 명들 안 듣고 나간 것처럼 보고를 했죠. 이것이 입각하게 되면 선거의 장군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창의사 김천일이 치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지에서 김천일 장군이 상황을 보고 보고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뭐냐면 여기 밑줄 그은 것처럼 전라 순찰사 권율이 전라 병사와 여러 장정들에게 전령하여 모두 나오게 함으로 제장의 일시에 달려나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육군의 최고 지휘관이 권율이거든요. 그럼 최고 지휘관이 공성책을 펴라. 장수들은 빠져나와라. 그랬을 때 그 당시 군대도 그러면 이런 지휘관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성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거는 뭐냐면 선거위가 독단적으로 지휘관의 명령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를테면 겁이 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진주성에서 빠져나온 거냐.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이른바 육군 지휘부의 어떤 판단 착오였던 측면도 있다. 그럼 이 비난은 최종 책임자인 권율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진주성 문제에 대해서 권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기 원균 후손들도 있는데, 원균 장군이 700척 다 죽인 게 원균만의 잘못일까요? 그거 가면은 진다는 거 뻔히 아는데 강제로 가게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차마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봐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진왜란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과거처럼 전쟁에 이겼냐 졌냐 이런 것보다는, 또는 그러면서 자꾸 뭐냐면 전쟁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관군 중에서 특정 인물 몇몇에 대해서 지나친 미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에 대한 지나친 폄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또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선거의 장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개제 수정 후 재심사라는 굴욕을 당해가지고 오늘 또 여기 와서 혹시 다시 한번 또 발표해보고 혹시 의견들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요령 있게 발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